넘겨서 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는데 594페이지. 자, 여기 19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2부문 모형이죠. 20장 오늘 이어서 20장에서 이제 3부문, 정부 부문까지 포함시키는데 여기서는 2부문, 가계하고 기업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인즈 모형의 특징은 뭐죠? 그 19-16식이 보여주는 게 그게 유효 수요 이론이죠. 예. 그러니까 수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은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죠. 따라서 경기 침체, 공황을 전제로 한 상황이고 따라서 유효 수요 크기만큼 생산과 소득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문 모형이니까 수요는 민간 소비 수요와 민간 기업의 투자 수요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자, 소비 한번 봐주십시오. 소비 함수는 절대 소득 가설이죠. 예, 가처분 소득의 함수. 따라서 소비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제로. 그 이자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투자는 독립 투자만 보고 있죠. 이것도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제로. 이것이 유효 수요 모형입니다. 자, 전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크기가 소득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그걸 모형, 균형 조건에 따라서 풀어보면은 19-18식이 나오죠. 그게 균형 국민 소득 식입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이것이 이제 유효 수요 논리대로 우리가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형으로부터 나온 게 또 주입 누출 모형이 있었죠. 주입 누출 모형 599페이지 봅시다. 599페이지 보시면 아까 거기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이론의 균형 조건으로부터 그렇게 또 하나의 조건을 유도할 수 있었죠. 정리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입, 낱말의 뜻이 뭐였죠? 주입. 유효 수요 증대, 국민소득 증대 요인. 이게 투자 수요고, 누출은 유효 수요 감소, 국민소득 감소 요인, 저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과 투자 수요가 같을 때가 또 균형이 된다. 그렇죠? 이거 주입 누출 모형에서. 그게 그림으로 이제 그 밑에 19-10 그림이 주입과 누출이 같을 때 균형 국민소득이 되어진다. 물론 이때 도출해 보게 되면 소득식은 아까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이 말이죠. 이것이 균형 국민소득 결정 이론, 유효 수요 이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가 큰 얘기는 다 끝이 났고 오늘은 601페이지 승수 이론부터 해서 그 뒷부분에 부수적인 얘기 마무리하고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먼저 이제 승수 이론인데요.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케인즈 경제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부문 모형에서 도출되어진 소득식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렇죠? 괄호 안에가 A 기초소비, I0 독립투자가 있고 밖에 1-B분의 1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것처럼 이 수치가 주어지면 대입해서 풀면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식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B가 0.8이라고 해볼까요? 한계 소비성의 0.8이다. 그러면 이 뒤에 값들이 정해지게 되면 그곳에 요만큼이니까 그렇죠? 0.8 대입해 보면 4시였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승수는 뭐나 하면은 지금 이게 균형 국민 소득 식인데 여기서 만약에 A나 또는 독립 투자가 한 단위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 경제 상황으로부터 국민 소득이 저렇게 나왔는데요. 괄호 안에 A 기초소비나 I0 그러니까 독립 투자가 한 단위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4대요. 그러면은 국민 소득은 얼마 증가하게 될까? 이게 5다. 그렇죠? 5. 그러면 국민 소득은 얼마 증가하겠습니까? 균형 국민 소득은.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 안의 값이 한 단위 변화하게 되면은 그 앞에 1-B분의 1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소득이 유효 수요 하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배수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라이어.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케인즈 경제학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되죠. 왜냐하면 잘 봐봐. 지금 상황은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죠. 근데 유효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면 어떻다고? 국민소득은 승수배 1-b분의 1배 증가하게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재정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것이 승수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기초소비가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거를 기초소비 승수 그렇게 불러주고, 독립투자가 변하는 걸 기준으로 요걸 읽는다면 독립투자 승수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승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는데 국민소득은 5배씩 증가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승수 과정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내냐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한번. 기초 소비나 또는 독립 투자가 예를 들어서 100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럼 우리 경제에 요게 요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증가한 셈이죠. 유효 수요가 100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전제가 돼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잠재 GDP, 생산 능력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100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그대로 어떻게 될까? 생산이 증가할 수 있겠죠. 증가한 생산물의 가치는 뭐야? 소득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초의 소비나 투자, 유효 수요가 100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대로 생산과 소득이 100만큼 증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쇄 파급 과정을 나타낸다 이거지. 봅시다. 그럼 이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유효 수요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소비 함수가 어때요, 여러분? 소비 함수 생각해보면 소비는 A 플러스 B의 Y죠? 근데 지금 소득이 얼마 증가했다고? 10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100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겠죠? 소비는 얼마나 증가할까? 그렇죠? 증가한 소득의 몇 배? B배. B가 0.8이라고 한다면 얼마? 그렇죠? 80 증가하게 될 거단 말이죠. 자, 요걸 잘 이해해보자 이거요. 그럼 이제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그대로 소비가 증가한다. 그죠? 물론 이제 100%다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0.8이다. 그럼 80이 증가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자체가 또 뭐예요, 이제? 유효 수요가 그만큼, 그렇죠? 2차적으로 증가한 셈이죠. 그러면 잘 봐봐. 어떻게 될까? 소비 80, 유효 수요가 다시 80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생산이 다시 증가할 수 있겠죠. 얼마? 80. 그래서 국민소득이 다시 80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은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소비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다시 80이 증가했으니까 다시 소비가 증가하겠죠. 얼마 증가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얼마? 그렇지. 64 되겠죠. 80 소득 증가했고 B 0.8이니까 다시 64. 그러면 요만큼 다시 유효 수요가 증가한 셈이죠. 64.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 효과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럼 처음부터 본다면 최초 유효 수요 100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100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80 증가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80에 다시 0.8. 그것에 다시 0.8 쭉 계속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승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게 승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실력을 발휘해 보면 여기 초항이 100이죠. 등비가 B가 되게 되는.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식을 구해 보면은 승수가 1-B분의 1배가 된다. 그죠? 자, 이것이 승수 과정 이유이고 승수 효과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 20장에서 다시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연습이나 좀 더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승수는 요걸로 결정되어지는데 B가 0.8일 때는 아까 승수가 5였어. 만약에 B가 0.75라면 얼마일까? 암산 연습이나 한번 하고 가. 0.75면 승수 4. 그렇죠? 만약에 0.6이면 2.5. 그렇죠? B가 0.5이면 2. 만약에 B가 0.9면은 1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계 소비 성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승수값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승수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자, 이것이 승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03페이지로 가세요. 두 번째 얘기인데, 또 절약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약의 역설.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소리죠. 소비가 미덕이다 하는 개념. 소비.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비해야지 절약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모진 사람이다, 이제. 저 혼자 살려고. 자, 그림 19-12 그림 한번 보십시다. 우선 그림으로 상황을 한번 보고 말이죠. 이 문제를 보는데, 이게 투자 수요선이야. 수평선이죠. 독립투자. 국민소득과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 마이너스 절편을 가지고서 우상향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주입 누출 모형으로 보면은 주입과 누출과 같아질 때 여기서 이제 균형 국민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상황은 잘 봐야 되지.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라고. 그렇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은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절약한다 이게. 우리 국민들 각자가 야, 이거 절약해야 되겠다. 그죠? 경제는 어렵고. 자, 그러면 절약한다 그러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림으로 표현은. 절약.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 저축을 더 많이 하겠다 이거지. 자기 소득에 예를 들어서 70% 소비하던 사람이 이제 60%만 소비해야 되겠다. 저축률을 10% 늘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소득 수준에서 종전에 비하여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절약,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자,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나?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늘린다.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지? 결과는 소득이 줄었죠. 균형 국민 소득은 줄어들고. 그런데 저축 총 액수는 어떻게 돼? 종전과 다름이 없죠. 그 수평거리 높이는 똑같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하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봅시다. 경기 침체 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축을 늘린다. 즉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그지.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줄게 되고 저축액은 종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이런 거죠. 종전에 비해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률은 높아졌는데 저축 액수는 그대로다.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국민소득이 그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지지. 그렇죠? 자, 이것이 절약의 역설입니다. 그럼 뭐 요거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절약한 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유효 수요가 줄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와는 승수효과 우리가 했을 때하고는 전혀 반대 상황이 되죠. 그지? 저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 유효 수요가 줄어드니까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되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쓰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소비 안 한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현명한 소비 하는 얘기 들어봤죠. 현명한 소비는 뭐야? 너도 나도 그죠? 소비 안 하고 저축하겠다고 하면은 나라가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저축한다고 하는 것은 뭐 칭찬받을 일인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험 나오는 거 보면 말이에요. 경제 우리가 소비하고 투자가 영 회복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미 중산층, 저소득층은 소비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좀 소비에 나서줘야 된다. 있는 사람들, 그렇죠? 고소득층이 좀 소비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절약의 역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말이죠. 이게 많이 나와.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이럴까?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니까 냅다 소비해야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것이 첫날 우리 그 상황을 공부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건 지금 뭐가 전제가 되고 있죠? 저축 늘린다. 소비 줄어들면 그대로 그만큼씩 어떻게 돼? 유효 수요가
줄어버리는 경우지. 근데 그러질 않고 저축을 늘려요. 소비는 줄어들되 그 대신 이 저축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기업의 투자로 연결된다면은 저축 증가 소비 감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저축이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된다면은 유효 수요 감소하지 않겠죠. 그렇죠? 유효 수요 감소하지 않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아직까지 선진국 명실공히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이제 만불소득반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예요? 저축이 미덕이다 이거죠. 그 대신 전제 조건은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저축을 갖다가 열심히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투자를 안 하면 그냥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저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소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기업은 열심히 그 돈 받아다가 그죠 대출 받아다가 열심히 투자하고 이게 우리 현안 문제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도 이런 메커니즘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상황이 요새 안 좋죠. 우리가 저축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32%, 33% 저축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저축률이 26%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 투자는 또 기업들 투자한다고 그래요 요새? 투자 안 하지. 예,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빨리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절약의 역설이 적용되는 경제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inflationary gap, 그 다음에 deflationary gap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inflation gap, deflation gap.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재정정책 분석할 때 아주 핵심이 되는 개념인데, 그 우리 교재를 보면은 그림 19-13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꺼번에 그려놔서 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그림을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수평축에는 생산과 소득을 나타내고 수직축에다가 총 수요를 표시한다.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을 이제 그림으로 봤었죠, 이렇게. 자, 여러분, 45도 보조선 그리는데, 이 45도 보조선의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균형 조건을 나타냈지. 유효 수요 크기하고 총 생산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선상 어디에선가 국민소득이 결정될 거다. 그래서 균형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요만큼밖에 수요가 없다. Y1D.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균형국민소득이 Y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예, 우리 최대 생산 능력은 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죠? 상정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총 수요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국민소득이 Y1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은 YF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소득은 800밖에 안 된다. 여러분, 요 200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네, 요게 GDP 갭이었죠. GDP 갭이 200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케인즈 경제 이론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200 GDP 갭이 발생을 했는데, 즉 우리의 최대 생산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GDP 갭 200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원인. 케인즈 논리대로 보면. 그렇죠. 수요 부족이지. 그럼 그림으로 보면 수요가 얼마만큼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렇죠? YD 뭐 스타라고 할까? 이만큼 유효 수요가 있었더라면은 우리 최대 생산 능력만큼 생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죠. 수요가 부족해서 GDP 갭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그 부족한 유효 수요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정확히 얼마나 부족하다고? 요 수직거리 되겠죠. 요 수직거리만큼 지금 유효 수요가 부족해.
그래서 200 GDP 갭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요 유효수요 부족한 크기를 디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래서 요걸 경기 침체 갭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GDP 갭은 왜 생긴다고? 예, 유효수요 부족하다. 그 유효수요가 부족한 크기를 뭐라고 이름 부르자? 예, 디플레이셔너리 갭. 우리말로는 경기 침체 갭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 청년 실업률이 다시 급증한다, 뭐 8%, 10% 간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만큼 이제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공부거리 나중을 위해서 하나 해놓고 갑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승수를 배웠죠. 아까 승수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GDP 갭이 200이란 말이야. GDP 갭이 지금 우리 예에서 200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수요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GDP 갭만큼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유효수요 부족한 거 요거 지금 디플레이셔너리 갭이란 말이야. 이 크기만큼 유효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200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할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승수가 되겠죠. 승수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승수가 1-b분의 1이잖아. 그럼 아까 논리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국민소득이 요것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승수배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요게 정확한 관계가 하나 있다 이거지. 이런 관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지금 예에서 B를 0.8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다음 B가 0.8이라면 승수가 얼마요? 아까 5였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디플레이셔너리 갭의 크기, 유효 수요가 부족한 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에서는. 그렇죠? GDP 갭이 200이고 승수가 5니까 얘가 얼마? 예.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GDP 갭과 디플레이셔너리 갭과의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어서 다음 장에서 할 일이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지금 우리가 이 GDP 갭이 200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유효 수요를 늘려주자. 얼마 늘리면 되겠구나. 40을 늘리면 되겠죠.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유효 수요가 40, 그럼 국민소득은 승수배 200 증가해서 완전 고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정책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부족한 유효수요 40을 늘리는 방법을 찾자. 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유효수요 부족한 관계였습니다. 디플레이셔너리 갭. 자, 이번에는 말이죠. 다른 경우로 봅시다. 이번에는 반대 경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총수요가 이만큼이나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한 대로만 본다면 균형 국민소득이 Y2 돼야 되죠. 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해 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게 1200인데 근데 아까 하고 반대야. 근데 지금 우리 최대 생산 능력은 100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거지. 그치? 자, 아까하고 반대 경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총 수요의 크기가 Y2D야. 그래서 저것이 문제만 없다면은 1200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최대 생산 능력은 1000밖에 안 돼. 자, 그럼 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국민소득의 크기는 1200이 될까요? 1000이 될까? 1200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지. 왜냐하면 뭐 아무리 해봐도 우리 최대 생산 능력은 지금 1000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저만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000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앞에서 정상적 고용 얘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제 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균형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한번 해석해봐.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생산 능력에 비해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 있으면 적당해?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생산 능력 천에 비해서 이 수직거리만큼 뭐야 이거? 유효 수요 과잉이지. 우리 능력 이상의 유효 수요. 이건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약간 부족할 때는 deflationary gap 그랬고, 요거는 요게 inflationary gap이다 이거. 그렇죠. 유효 수요 과잉분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면 우리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해 놓은 건 1000인데 소비하고 투자하겠다, 사가겠다. 수요의 크기는 1200이다. 예를 들어서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완전 고용 수준 생산 능력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겠지. 그렇지? 생산물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국제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 우리 생산 능력은 1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1000보다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황이 뭐냐면 과소비죠. 그리고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초과 수요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수지, 국제 거래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죠? 수입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국제 수지에 있어서는 적자가 나게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순수출이죠. 순수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생산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고 투자하겠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제가 경상수지에서 어떻게 된다고? 적자가 누적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 수준 이상으로 소비하고 투자했다. 우리 생산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고 투자한다. 이런 상태니까 이건 반드시 대외거래에서 적자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외환 위기의 본질이죠. 국제수지 적자. 계속 누적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나라 빚이죠. 그죠? 결국은 빚내서 소비하고 투자했다는 소리니까, 그죠? 이게 누적이 됐어요. 국채, 나라 빚이 커졌고, 그걸 제대로 못 갚은 게, 그게 IMF 외환 위기였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95, 96, 97, 한 500억, 600억 불 적자를 내놨습니다. 결국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우리 국민들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과소비, 열풍, 기억이 나요? 아, 나는 그때도 떡볶이만 먹었는데 무슨 나보고 과소비라고 그러냐. 대단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뭐 이런 것에 그죠? 열풍이 불어갖고 그 다음에 과잉 중복 투자가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가슴 아프게 보잖아. 한보철강, 기아특수강, 그죠? 삼성자동차, 현대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때 너무 과잉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 거지. 근데 그 투자가 그런데 또 성공해서 수익을 냈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러지도 못했던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이셔너리 갭입니다. 자, 상황 이제 알겠고, 그런데 이 얘기 한번 합시다. 아까 디플레이셔너리 갭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계산 불가능하지. 왜? 실제 소득은 1200이 아니지. 실제 소득은 어디야? 1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얼마나 유효수에 부족한지 개념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한번 용어해본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버블 이코노미, 거품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품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허망한 거죠. 일본 경제가 뭐 거품이 꺼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버블 이코노미, 거품이 일게 되면은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그럼 이제 요건 이어서 다음 장 얘기지만은 거시경제가 이렇게 불균형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은 뭐겠어요? 그렇다면. 자, 디플레이셔너리 갭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돼? 요만큼 수요를 늘려주면 되죠.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고, 이런 경우라면 수요를 줄여야죠. 거품을 빼야지.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 중요한 분석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안 문제. 여기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는 이걸로 쭉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606페이지가 마지막 주제인데, 지금 우리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 단순 모형 얘기를 쭉 쭉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양쪽을 비교해 봐야 돼.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가는데요. 메모 좀 잘 하시면서 이 두 모형의 특징을 앞에서 다 한 얘기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정리를 해 봅시다. 두 모형 비교인데, 자, 우선 첫 번째 고전학파 모형부터 봅시다. 자, 고전학파 모형은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 자본,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했던 대로. 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전제죠. 그러면 자본 스톡, 기술 수준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노동이 문제가 되는데 이 모형의 특징, 노동은 항상 어느 수준으로 고용된다고? 그렇죠? 완전 고용.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지? 고전학파 모형에는 항상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성이야. 그치? 자, 그것에 의해서 항상 완전 고용 생산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완전 고용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죠?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되면 팔리는 거 문제없다. 요건 누구 덕분에? 우리가 아직 안 했어. 어? 그렇죠. 이자율. 실물적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따라서 고전학파 모형의 특징은 뭐야? 가격 신축성에 의해서 언제나 완전 고용 생산된다. 그렇죠? 또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 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요거 이제 증명할 때가 왔어. 그렇죠. 이자율이 움직여가지고서 생산된 것은 다 팔리게 해준다. 그래서 언제나 완전 고용 소득된다. 자, 요거 비밀을 밝혀보자고요. 세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자율과 유효 수요와의 관계에 대해서 봐야 되겠는데, 고전학파는 이게 세이 법칙이래. 이자율 조정에 의해서 다 팔린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래로 공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대개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잘 작동했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먼저 말이지.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실물적 이자율이다. 우선 그거부터 이해를 해보자고. 자, 고전학파가 볼 때 이자는 실물 현상이야. 근데 뒤에서 이제 오늘 내일 되겠다. 내일 나오겠습니다만 케인즈는 볼 때는 이자는 화폐 현상입니다. 그럼 먼저 고전학파가 보는 실물적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 개념, 요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자는 투자 자금, 즉 실물 자본이죠. 투자 자금의 서비스, 임대료다 이거죠. 결론 얘기해 보면 고전학파가 볼 때 이자는 투자 자금의 가격이다 이거지. 기업들이 투자하려면 대출 받아야 되죠. 뭐 꼭 대출이 아니어도 좋지만 이해하기 쉽게 대출 받는다.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이자 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이자로 봤다. 근데 결국은 기업은 왜 은행에서 대출 받냐? 투자, 실물 자본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 받으니까. 이 고전학파는 이자는 투자 자금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보지만 케인즈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케인즈는 화폐 자체 서비스 가격으로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쭉 써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유효 수요 모형 그건데요. 그걸 한번 쫙 써봐봐. 요게 유효 수요였죠? 총수요. 우리가 지금 19장에선 가계하고 기업만 있는 경우로 봤는데 전부 다 포함하잔 말이죠. 정부 소비도 있고 순수출도 있다.
그래. 자, 그러면 요게 총수요니까 이 크기만큼 생산된다. 균형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국민소득이 된다. 이것이었죠? 그러면 주입누출 모형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유효 수요 크기만큼 생산 소득이 됐어. 그럼 이 소득을 어디다 쓴다고 그랬죠? 이 부분 모형에서는 뭐 봤어요? 소비하고 저축하는 데 쓴다. 근데 정부도 생각해 보면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주입누출 모형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라면 총 수요는 저렇게 되고 소득은 저렇게 처분되어지니까 양쪽 항이 서로 같아질 거다 이래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쭉 그 밑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얘하고는 맞줄임 할 수 있었죠? 자, 무슨 소리인가요? 한번 답해 주십시오. 왼쪽에 요거는 뭐지? 소비 수요고 요거는 소비 지출인데 대개 계획한 대로 하는 것으로 보자 이거지. 맞줄임에서 없어졌어. 그럼 이제 남는 게 요거지. equal S 플러스 T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번에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투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또 이항시켜버려. 그러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 부문 T하고 G를 묶고 해외 부문 수출입을 묶고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생산물 시장 균형일 때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이 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한번 생각해보면 요거는 뭐죠? 한번 해석해봐요. 요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총 투자였지. 이게 총 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기업과 정부의 모든 투자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쪽은 뭘 의미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잘 봐봐. 국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조 원의 투자가 일어났다. 우리나라 안에서 10조 원 투자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돈이 어디서부터든지 하여튼 조달됐어야 되죠. 투자 자금이. 그치? 투자 자금은 어떻게 조달될까? 예, 누군가의 저축이란 말이야. 그렇죠? 누군가의 저축으로부터 이 자금이 마련됐고 그 자금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 10조 원이 일어났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왼쪽에 ID가 총 투자가 되고 요 세 개 항 더해본 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전체 총 저축이다 이거야. 자, 그럼 하나씩 가보자고. 그러면 이 중에서 S는 누가 저축한 거라고? 미시공에서도 공부했고. 그렇죠? 요거는 누구야? 우리 어머니가 한 거죠? 민간 저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이 값이 만약에 지금 플러스 값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누가 저축한 거야? 그렇지? 요게 플러스라는 말은 조세 수입액이 정부 지출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돈이 남았지. 나라 살리면서. 남았으니까. 그렇죠? 저축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다. 그지? 요거 정부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가 10조 원이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 투자가 6조 원이 됐어요. 6조 원. 요건 누가 저축한 거라고? 우리 국민, 우리들이 한 거야. 우리 엄마, 우리 한 거고요. 정부 저축이 2조 원이다. 무슨 뜻이라고? 정부가 재정, 나라 살림에서 흑자를 낸 거죠. 2조 원 흑자를 냈어. 그래서 이제 빌려주게 되었다. 요 두 개 합친 거를 이름을 우리가 국민저축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한 거야. 국민저축. 그래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요 두 개 합친 것을 국민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투자는 10조 원이 됐는데요. 우리와 정부가 즉 국민이 한 저축은 8조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2조 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바로
요 부분을 나타내는데 요걸 우리가 국외저축이라고 한다. 이게. 또는 해외저축. 2조 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봐봐. 국외저축 2조 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10조 투자했는데 우리 국민이 한 저축은 8조 원밖에 안 돼갖고 2조 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외국에서 구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저축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요? 외국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투자를 위해서 저축해 주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빌려온 거지. 해외 차입입니다. 그치? 빌려다가 우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셈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잘 봐봐. 그럼 빌려서 2조 원을 더 가져다가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대외 거래 측면으로 보면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2조 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제수지, 영어로 이걸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 경상수지인데 적자 났다 이게. 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주변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 하나하나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국제수지인데요. 어느 해 국제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적자가 났다는 것은 그 액수만큼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국내에다가 투자했다는 뜻이 된다. 그렇죠? 자, 요것이 한 나라 전체 총 투자와 총 저축의 관계입니다. 용어도 조심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요건 우리 옛날에는 그랬는데 외환위기 이후 그러니까 99년, 98년도부터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흑자였죠. 그건 어떻게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 이게 흑자라는 말은 어떻게 되지? 국외저축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치? 흑자가 나는 경우는 수출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의 의미는 뭐겠어?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저축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그죠? 민간이 저축 10 했고 정부도 10 저축했어요. 2 했어요. 12 국민 저축했는데 우리 투자는 10조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2조 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외국으로 우리가 빌려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흑자인 경우는 바로 국외저축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뜻은 뭐다? 우리 국민이 한 저축 액수가 국내 투자 액수보다 많아서 남는 돈을 외국에 빌려주었다. 정확하게 그 소리입니다. 그치? 자, 요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한 나라의 투자와 저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항등식이죠. 언제나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고전학파 얘기로 가자고. 그렇다면 고전학파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하고 저축하고 요 자금의 가격을 이자율로 보자 이거야. 그럼 이걸 그림으로 봐봐. 그림으로 보시면 자, 고전학파가 볼 때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 투자는 어떻다고?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건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이론적으로 증명은 안 했는데 이대로 받아들이죠. 그냥 직관적으로. 현실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장님이라도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 줄이겠죠. 왜? 투자 자금의 가격이 오르는 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축입니다. 저축은 세 가지야. 한번 불러봐봐. S는 뭐지? 자, 소리내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S는 에? 민간 저축. 그 다음에 T-G는 정부 저축. 요 합치면 국민 저축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국외 저축이 있어야죠. 총 투자, 요거 총 저축이다 이거지. 그치? 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하나 공부한 거 있죠. 우리 국민들 민간 저축은 뭐였어요? 앞에서 보니까 이자율의 증가함수였지. 미시경제학에서 노동공급, 자본공급, 저축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봐주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고전학파가 볼 때 이 얘기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저축 저런 관계가 있는데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다라고 보았다. 고전학파들은. 그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총 투자와 총 저축, 자금의 수요죠. 결국 요건 투자 자금의 수요라고 볼 수 있잖아. 투자 자금의 수요고 총 저축은 뭐가 돼? 투자 자금을 대주는 거죠. 공급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물적 이자율 그러는 거죠. 실물 자본 서비스 가격이다. 이게 고전학파가 보는 이자율 결정입니다. 자, 처음 나오는 얘기라서 복잡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나오는 대로 족족 하나씩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고전학파가 보는 실물적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이법칙 증명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다 이거지. 세이법칙 증명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 이용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세이스로 증명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만약에 말이지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이거지.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 근데 안 팔려. 장사가 안 돼. 수요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앞에서 누누이 한바 고전학파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저절로 다 팔릴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 설명 잘 한번 봐봐. 아까 저기 왼쪽에 우리가 쭉 식을 도출해 놨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총 투자하고 우리나라의 총 저축의 크기가 어떻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아까 저기 왼쪽 노트, 칠판 노트인 거 보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 침체다, 장사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 실물 자본시장에서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지 않다. 자,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한번 해석해 봐봐.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 봐봐. 그럼 지금 현재 완전 고용 생산됐다 이거죠. 그치? 완전 고용 생산됐는데 같지 않다 이거죠. 수요가 작다는 얘기죠. 수요가 작아. 그럼 요거 수리적으로 도출한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정리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완전 고용 수준 생산했는데 안 팔린다. 수요가 부족하다. 이 상황은 총저축, 총투자로 보면 어디가 더 많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총저축이 너무 많은 상태다 이거야. 그렇죠? 해서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났다는 것은 바로 국내 총투자보다 총저축이 많다 이게. 그럼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봐. 그러면 총저축, 총투자, 투자자금 시장인데 투자자금 시장에서 이 투자자금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아 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 총투자는 10조인데 국내 총저축은 11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축이 너무 많다. 그 말은 투자자금이 그렇죠. 과잉 공급되고 있는 거죠. 남아 돈단 말이야. 돈이 남아. 투자자금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저 실물 자본시장 그림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러면 경기 침체, 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다? 실물 자본시장이. 그렇죠? 투자 자금, 공급 과잉, 돈이 남아 도는 상태다 이거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총 저축이 그렇죠? 총 투자보다 많은 그런 상태다 이게. 돈이 남아 돌아. 됐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투자 자금 가격이 이자인데
투자 자금이 남아돈다. 과잉이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자율이 내린다 이거지. 이자가 내려.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마무리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런 상태로 위로 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자가 내리면 우리 경제에, 자, 저 그림 잘 봐봐.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한번 봐봐. 지금 이런 상태야. 이자율이 내려. 그럼 여기서 한번 봐주시죠. 그러면 투자 수요선이죠, 이게. 이자가 내리니까 투자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증가하겠죠. 이자율이 내리면서 투자가 증가할 거고, 총저축 중에서 이자율 영향받는 것은 민간저축이죠. 그럼 이자율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총저축이 줄죠. 민간저축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치? 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투자 저축으로 보면 총저축이 더 크다. 그 말은 투자 자금이 남아돈다. 이자율이 내리는데 이자율이 내리는 과정에서 투자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고 민간 저축은 감소하겠죠. 자, 그림으로 민간 저축 감소한단 말. 근데 민간 저축이 감소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축 안 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끝이야. 자, 그러면 됐지. 그럼 이제 이자율이 내리는 과정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해서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하고 투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유효 수요 부족 해소된다. 저절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거죠. 아까 우리 케인즈 경우는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유효 수요 늘려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내비둬. 그럼 이자가 제 스스로 알아서 이런 조정 역할을 해준다. 어때요? 재밌죠? 이게 뭐 실제 현실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이것이 과연 역할이 제대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 이거지. 자, 그럼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고전학파의 경우는 따라서 시장만 제 기능을 잘 해준다면, 그렇죠.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까닭이 없죠. 예, 저절로 조정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어떻다? 이 세이 법칙이 그런 대로 잘 적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본주의 역사 200년 비밀을 밝힌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잘 살아왔었다 이거지. 그렇죠? 자, 반대의 경우는 한번 해볼까? 반대. 뭐요? 거품 경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가 말이요. 과소비, 과잉 투자하는 경우다. 유효 수요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부터 연습해 보자고. 수요가 너무 많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저축보다 투자가 너무 많아. 저축보다 투자가 많으니까 투자 자금이 어떻게 돼요, 이거? 부족이죠? 돈이 부족해. 투자 자금 시장에 돈이 없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겠지? 따라서 투자 자금의 가격 이자율이 어떻게 돼? 오르고. 자, 요거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가 줄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간 저축은 증가.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거품이 저절로 거친다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고전학파의 세이 법칙이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요 논리 구조를 아주 천천히 제대로 처음서부터 제대로 익혀놔야 돼. 기본 거시경제 공부라는 게 말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잡아놔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 하나가 이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이 법칙, 실물적 이자율 조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자율과 세이 법칙 관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학파 특징 마지막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어서 세 번째로 볼 게 물가인데요. 물가 문제야. 프라이스 레벨 물가. 자, 이거는 말이죠. 뒤에서 또 증명이 되겠지만은 결론 중심으로 미리 한번 정리해 놓고 갑시다. 물가. 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말이요. 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이 물가가 화폐 시장에서 결정돼요. 결론으로만 이렇게 해보자고. 화폐 시장에서 통화량에 따라 결정이 돼. 통화량.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뭐 알죠? 화폐 수량설.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물가는 변화해 봤자 한 나라의 고용, 생산, 또 뭐 유효 수요 이런 실물 부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화폐 시장 어떤 변화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하게 되는데 그 물가 변동은 실물 부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물가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걸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분법 그런단 말이에요. 고전학파의 이분법. 즉 화폐 부분하고 이런 실물 부분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렇죠? 물가가 변해봐야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고전학파 모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전학파 모형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해서 케인즈 단순 모형 얘기는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여기다 덧붙였는데 우선 첫 번째, 케인즈의 경우는 소득이 무엇에 따라 결정이 돼? 케인즈 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은 유효 수요가 결정했었죠. 경기 침체를 전제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경기 침체를 전제한 모형이야. 고전학파 모형하고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고전학파 경우에는 이자율과 유효 수요 관계, 세이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떻다고? 여러분이 대강 한번 말해봐봐. 고전학파 모형에서 이자율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자율이 적절하게 움직여가지고 한 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만큼 그대로 팔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죠. 수요가 많으면 이자율이 오르고 수요가 작으면 이자율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유효 수요를 아주 신축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케인즈 모형에서는 어떻다고? 내가 쓸게. 여러분 읽어봐봐. 요게 뭐요? 소비 수요의 이자 탄력도 제로. 무슨 뜻입니까? 이자가 바뀌어도 소비 영향 없다. 요건 뭐지?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 제로. 의미는 이자율이 변화해도 투자 수요 불변이다. 그러니까 케인즈 모형에서는 말입니다. 이자율이 움직여봤자 이자율이 움직여도 유효 수요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전혀 안 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케인즈 모형에서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저런 것은 이제 자꾸 계속 하면서 점점 더 밝혀질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자 마지막으로 물가 문제인데 케인즈 모형에서는 물가 불변이야. 물가 고정. 케인즈 모형에서는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장사 안 되죠. 물가 오를 일이 없죠. 그래서 케인즈 모형에서는 물가 고정이에요. 그 말은 불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가 대단한 불황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임금 오르지 않죠.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물가 고정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전학파하고 케인즈 단순 모형을 한번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고전학파 세이 법칙이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단순 모형 얘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20장으로 해서 여기다 정부 부문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